네, 반갑습니다. 한 학기 지능 제어를 담당한 이상문이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이유로 이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셨을 텐데 주제를 뭐 인텔리전트 제어 시스템 하면 뭐 너무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통신 전공도 있고 신호 처리 전공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이외에 뭐 광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제어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제어 시스템, 제어 전공자를 위한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지능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 방향을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쭉 할 텐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인텔리전트 제어에서 우리가 다룰 거 이제 퍼지하고 퍼지 시스템, 퍼지 로직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RL이죠. 강화학습.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학습이라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제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퍼지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지능이 원래죠. 그러니까 지능 제어라는 거는 자연에 있는 거를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제어 시스템에 적용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능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하는지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대표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이 우리가 뭐 강아지를 키울 때 보면 뭐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먹이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행동을 강화되는 형태로 학습을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를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서 구현을 할 건가. 그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이제 되겠고, 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언어에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 다루는 이런 문제하고 사람의 언어 체계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오늘같이 뭐 날씨가 따뜻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공학에서는 따뜻한 게 도대체 몇 도 정도가 따뜻한 거냐. 자, 그런 게 이제 모호합니다. 자, 그런 것들 했는데 또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 앞차하고 뒤차하고 이제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좀 머네?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좀 밟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가까우면 브레이크를 좀 밟고 그런 형태로 뭔가 의사결정하려고 제어를 하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뭔가 멀다, 가깝다, 그 다음에 온도가 덥다, 춥다 이런 모호한 언어적인 표현을 이제 공학적인 구현해서 이제 사람의 지능을 구현을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이제 잘 모사하면서 구현을 할 건가. 두 가지를 이제 이번 학기에 조금 다루면서 지능 시스템이란 거는 이렇게 접근하고 만약에 이제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한번 한 학기 동안 다뤄보자. 자, 그런 취지에서 지능 제어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백그라운드가 돼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이나 그래서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온도가 여기에 이제 20도인데 내가 이제 28도까지 올리고 싶다. 자, 그러면 명령 준다고 그냥 28도 딱 맞춰지진 않죠. 뭐 정확하게 맞추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언제는 뭐 굉장히 빠르게 28도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뭐 천천히 1시간 지난 다음에 28도 맞출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응답 특성마다 시스템마다 다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좋은 자동차는 뭐 3초 만에 100km 이렇게 성능을 내는 것도 있는 반면에 뭐 한참 지나서야 그만큼 성능 내는 게.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제어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런 특징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로봇을 제어하거나 다양한 시스템을 다루는 분들이 이걸 다루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어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루기 위한 로직들, 지능적인 방법, 그렇게. 그래서 제어 시스템이란 뭔가, 자, 그거를 3분의 1, 그 다음 퍼지 로직 3분의 1, 그 다음에 강화학습 3분의 1, 그렇게 한 학기 내용을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제가 이제 이론 과목으로 개설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실습시로 해서 인원 제한을 2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냥 이론만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코드로 이제 구현을 좀 하면서 보면 이제 학습하는 효과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제 실습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파이썬으로 어쨌든 기본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거고, 파이썬 다뤄본 사람들 쭉 다뤄봤고, 저 프로그램은 어떤 거 쓰나요? 광학 같이 하는 친구들 안 다뤄봤나? 잘 안 썼어? 이쪽에는 프로그램 랭귀지 파이썬 써봤나? 안 써보고 주로 뭐 어떤 거 쓰지? 안 쓰나?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느 평준화돼서 어느 정도 잘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아예 이제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중간 정도 맞춰서 여러분 진행한다 생각하고, 자, 자기가 모르는 잘 못하는 부분들은 스스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수업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 뭐 다양하게 이제 또 숙제를 내야 되는데 늦게 내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면 뭐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고, 요즘 LMS 또는 차세대 LMS에 새로 이제 거기 강의 자료가 많이 올려놓는데, 거기도 이제 질문 올리는 항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올렸는지 수시로 확인 안 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질문이나 여러 가지 연락 수단은 이메일을 최우선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부터 해서 거의 20년 이상 제어 쪽에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만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점차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제어 오리엔티드 돼 있다. 자, 그 백그라운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되니까, 혹시나 수강 신청인데 잘못했다 이런 사람은 바꿔도 됩니다. 지금 수강 신청 못하고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습이라서 20명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지금이라도 이제 얼마든지. 수강 경쟁이 언제까지죠? 끝났나? 오늘까지. 오늘 어쨌든 잘 들어보고, 자, 그래서 강의 방향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제어 시스템, 제어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 기본 개념 중심으로, 그리고 실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퍼지 시스템과 강화학습 두 가지를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어만 좀 하는 학생들 같으면
한 학기 끝나면 SCI급 논문 한 편 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내가 목표를 잡으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다양해서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고 기본 개념 익히는데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이제 퍼지 로직하고 인텔리전트 컨트롤 하는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 작게는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역량을 키워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지 로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원리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사람의 생각, 언어의 표현, 이런 모호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거고, 자, 그다음 마찬가지 이제 강화학습, 마찬가지 사람이 학습하는 그런 능력을 기계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할 건가. 자, 강화학습이 대표적으로 이제 적용된 게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죠? 알파고가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15주차 이렇게 내용을 적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개 부분으로 나눈다 했죠. 제어 시스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제어 시스템이구나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퍼지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난 다음에는 퍼지를 이용한 응용 시스템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 뒤에 이제 3, 4주 정도 강화학습을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남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제어 대상을 정해서 앞에서 배운 퍼지라든지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실제 구현해보는 그런 텀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교재 이제 퍼지에 대한 책만 소개를 했는데, 린신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퍼지 시스템 제어라는 책으로, 이 책에는 아주 기초부터 응용하는 내용까지 제어 시스템 이것만 다 해도 오랫동안 제어한 사람의 기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이 깊이도 있고 상당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구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참고 자료고, 강화학습 물론 하는 부분은 교재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올 때 좀 괜찮은 교재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쉽게 접근해서 이해할 만한 게. 그래서 강의 노트를 여러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원래 이제 선형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들어야 될 내용인데, 그것만 이제 수업 교재로 하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도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는 중간고사, 그리고 뒤에 이제 텀 프로젝트가 있다 했죠. 텀 프로젝트 있는 건 30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홈워크가 나갑니다.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20%, 그 다음에 출석 20%.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어 시스템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픈 루프 또는 클로즈 루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오픈 루프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 버튼을 누르면 세탁을 하죠. 근데 세탁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우리가 측정은 안 합니다. 대표적인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 그래서 이제 방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루프예요. 불을 켜고 끄고 얼만큼 밝게 되는지 우리 측정은 안 하죠. 자, 이게 대략적인 이제 명령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는 이 오픈 루프 컨트롤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클로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은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출력이 잘 됐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어기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피드백 제어 시스템. 그 지능 제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 사람은 눈으로 보고 앞차가 가까운지 먼지 이제 센서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차만큼 자기가 제어를 합니다. 자, 피드백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쓰거나 라이다를 쓰거나,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잘 하려면 대상을 이렇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심플하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실제로 풀기가 어렵죠.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분석하고 하려면 먼저 제어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제대로 좀 표현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클로즈 루프 컨트롤 시스템.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미분방정식으로 대부분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뭐 다루는 뭐 화학식으로 되거나 생명공학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여기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공학적으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시스템을 다루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전달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학년 때 이제 자동제어 배우신 분들은 이게 뭔지는 이제 잘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전공이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이 뭐냐, 이게 이제 감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제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장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죠. 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fs라는 걸로 바꾸는 이상 시간에 대한 함수가 s 도메인으로 넘어가요. 이 s라는 거는 복소수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근데 1학년 때 공업수학 시간에 이제 처음 배우는 라플라스 변환, 미분 방정식 푸는 걸 배웠죠. 근데 푸는 방법을 아는데 이게 가진 의미가 뭔지는 잘 몰라요. 이제 이게 1대1로 시간 영역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매핑 관계가 있습니다. 1대1로. 근데 그거를 1대1로 매핑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걸 이제 수식만 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놓치게 되고 그런 게. 그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이제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뭐 과거에는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했지만 지금은 이제 현대제에서 넘어가서는 이제 시간 영역에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고 이제 다뤄야 되죠. 그러면 고차 미분방정식을 다루면 이제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선형대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미분방식 풀고 이제 최근에 현대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요거는 이제 과거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을 모델하고 해석하는 거기에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 먼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기존에 이제 제어 시스템의 이론 가지고 잘 다루게 된다 그러면 굳이 인텔리전트 컨트롤 할 필요 없겠죠.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컨트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다룬다면 응답 특성을 이제 고려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를 보면 X축은 보면 시간이고 이제 Y축은 이제 엘리베이터의 층입니다. 그래서 내가 4층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면서 4층에서는 이런 응답 특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4층 눌렀다 해서 한순간에 팍 가는 게 없습니다. 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신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려면 뭐 메시지를 주면 그냥 받아서 하면 되지 뭐 통신에서
연구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제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명령 누르면 4층 가면 도착하면 되는 그 동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지? 뭐 공부할 게 뭐가 있지? 연구할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명령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그래서 응답 특성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스템을 여러분 다룰 때는 크게 이제 트랜전트 리스판스, 일시적인 응답이. 그러니까 층수가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떤 거는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 그게 일시적인 응답입니다. 주로 이제 성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성능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내가 얼마나 빨리 갈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 자, 또 하나 응답은 스테디 스테이트 응답이에요. 정상 상태 응답. 그래서 4층에 똑바로 가야 되는데 뭐 비슷하게 해서 멈춘다고 생각해요. 오차가 있는 거죠. 자, 대부분 그렇게 가면 좋은데 시스템 응답에 따라서 그게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면 자율적인 자동차 마찬가지 똑바로 이제 선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오차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잘 만족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응답은 크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능 제어 시스템을 다룰 때도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주면 돼요. 내가 다뤄야 될 게 일시적인 응답을 다루는 건지 아니면 정상 상태,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에러를 0으로 보내는 게 목적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이 중요하다 했는데, 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천문대에 올라가면 커다란 안테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제어를 하려면 모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 기어를 크게 달죠. 그럼 큰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가 있고 얘가 이제 모터에 맞물려서 돌리면 이제 이게 큰 물체가 이제 돌아가죠. 이제 돌아가는데 이 기어 비에 따라서 모터가 돌아가는 거에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얼만큼 돌아갔느냐 이제 측정하는 게 이게 기계적인 물리적인 양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이제 포텐시오미터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각도로 이제 명령을 주겠죠. 그 명령을 주면 거기에 대한 걸 신호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차를 가지고 모터에다가 이게 이제 제어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지 내가 원하는 측정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데 이제 명령 주면 그렇게 가지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스테디 정상 상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응답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잘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움직이게 할 건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수학적인 모델로 또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어가 있고 각도가 있으면 기어에서 각도가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모터, 정기적인 신호를 주면 각도로 바뀌는 모터. 그 다음에 전압을 통해서 증폭하는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이제 게인 증가해서 그 전압이 결국은 쭉 지나가면 이제 각도로 바뀌고 얘를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포텐시오미터, 전압 신호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주는 값하고 비교해서 어느 오차만큼 보상해주는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오더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뭐 공대에 나왔으니까 뭐 이런 거를 제어하고 싶다, 이런 걸 설계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가는 신호가 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을 잘 구성해서 전체 시스템을 한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문제가 쉬워집니다.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 각도를 조정하는 게 다가 아니죠. 뭐냐면 외부에 바람도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정확하게 못 맞추는 놈이 있으면 그거는 입력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맨 처음 출발이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표현하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어떻게 구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 문제가 이런 것들. 그다음 나중에 되면 이제 결국은 이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해야지 내가 원하는 성능으로 갈 건가. 자, 이게 전형적인 제어 시스템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또는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움직이게 하기 위한 모터 또는 뭐 유압 뭐 이런 것들을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호를 받아 센서를 통해서 오차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어기가 요거를 제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어 시스템은 이와 같이 구성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제어기는 여기서 이제 뭐 컴퓨터입니다, 이놈은. 그래서 인베디드 보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 얘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오차를 해서 그냥 개인을 곱해하거나, 그 다음 미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적분을 해서 PID 제어를 해서 주로 제어를 해서 결과를 얻어요. 그럼 대부분의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잘 동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능적인 일이죠. 자,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자, 그것만 이제 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데 더 복잡한 거 한다는 거는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는 맨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모델링입니다. 앞에서 했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미분 방정식, 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수식을 모른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시스템 아이디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모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모델이 사인이다. 입력을 넣으니까 이런 형태로 사인파가 나왔다. 출력이. 그럼 이걸 똑같이 모사하는 걸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이 사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형태가 하나의 모델링.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잘 됐는지 분석을 해야 되죠. 실제하고 얼만큼 비슷한지 분석을 하고 얘 특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스펙을 정하죠. 응답 특성은 일시적인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제 스펙을 정. 그 스펙에 맞게 제어기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중에 하드웨어에서 구현까지 하는. 이게 이제 전체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끝나죠. 근데 실제에서는 이 구현하는 것까지 구현해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거기에서 다루는 문제도 그거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자, 지능 제어 시스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 자, 제어 시스템에서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로버스티니스는 있지만 제일 먼저 이제 스테빌리티입니다. 스테빌리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정상 상태 응답에 해당해요. 내가 입력을 주고 원하는 출력이 되는데 이제 오차가 생각나겠죠. 그러면 이제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오차가 0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4층에 간다 했는데 정확하게 4층에 가는지, 그게 스테빌리티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퍼포먼스. 이거는 일시적인 응답에 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데 얼만큼 빨리 응답을 가는 거냐, 아니면 응답 특성이 얼만큼 성능을 가지느냐.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터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 했을 때, 뭐 물론 이제 스테빌리티 문제도 있죠. 얼만큼 오차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얼만큼 빨리 내가 응답을 가져오게 할 거냐. 자, 그게 또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원하는 목표를 할 때 그렇게 못하게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델이 불확실하거나 이제 시간에 대해서 계속 변하는 그런 것, 또는 센서에 측정을 했는데 노이즈가 있거나, 자, 그런 것들에 더 강인하게 제어가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제어가 잘 되는 제어기가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게 우리가 주요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 다루는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런 쪽에서는 보면 이제 자동 제어 학부 때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 영역에서 지금 현대 제어는 한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다는 게 리니어 시스템입니다. 선형 시스템. 이것도 한 학기 수업. 뭐 우리 학부에서는 선형 계통론이라는 이런 과목으로도 개설이 됩니다. 자, 요게 하면 선형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조금씩 다룰 겁니다. 개요 정도. 그 다음에 성능 문제를 다룬 겁니다. 옵티멀 컨트롤. 여기서 이제 지난 학기 옵티멀 컨트롤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 있죠? 옵티멀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의 모델의 불확실성이나 문제 때문에 제어해야 될 이론들이 있고,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지능 제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쓴 게 이제 퍼지,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거는 선형 시스템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옵티멀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퍼지,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와 강화학습.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잘하면 이제 기본 전체적인 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게 많겠죠. 지능 제어라는 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하는 걸 봐서 이제 조금 뭐 분량을 줄이거나 또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올 수 있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요즘 AI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 인공지능학과 학생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Nature Inspired.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있는 거를 자기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그런 거죠. 인간의 신경세포가 동작하는 원리를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퍼지 마찬가지. 모호한 거를 어떻게 사람이 판단하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언어의 표현을. 그 다음에 GA, 제네틱 알고리즘, 유전자 결합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또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겁니다. 또 sum, intelligence. 여러 가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데 분산해서 자연계에서 이제 그런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방식.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이제 AI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퍼지하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강화학습을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텔리전트 컨트롤이라 하는 거는 제어 시스템은 크게 이제 전제 조건이 모델을 아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모델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식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텔리전트 컨트롤을 한다는 거는 물론 아는 데 있어서 인텔리전트 컨트롤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델을 알면 기존의 전통적인 제어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모른다 했을 때 전통적인 제어 방법은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컨트롤 방법이 확 부각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전제 조건이 모델을 잘 모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모델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잘 다루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책을 들고 어떤 위치로 이제 이동시키거나 앞에 있는 카메라를 내가 이제 들고 옮기는 이런 작업할 때 내가 이 물체의 질량이나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하진 않죠.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서 이제 가능한가를 이제 모방하는 거죠. 똑같이 어떻게 해서 구현할 건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복잡한 작업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적용을 합니다. 인텔리전트 컨트롤 쓰는 이유가 심플한 문제를 다룬다 해서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인텔리전트 컨트롤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제 시스템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는 센서 중심의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정보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자동화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어떤 성능을 보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숨겨진 정보,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은 쉽게 알지만 컴퓨터는 알기 힘든 뭐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이런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부터 이제 실제 제어 문제에도 적용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인터랙티브하게 같이 하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판단은 왼쪽으로 해요. 그럼 사람 오른쪽으로 해요. 그럼 그 판단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행동지능이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점차 흘러가고,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인 제어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수록 학습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지능지에서는 제어 방법 더하기 학습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배워가고, 여기서 이제 점차 건너고. 자, 학습에서 장점도 있고 원래 모델을 알고 있는 제어 방법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학기 끝나면 여러분들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하면 이제 아주 성공적인 한 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참여한 학생들이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면 힘들겠죠. 어느 정도 제어는 이제 아는 학생은 또 있을 거고, 좀 잘 모르는 사람은 이쪽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학습에 대해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또 서로 공부해가면서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IT 쪽의 흐름이 한 축으로 지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외형적 정보의 융합의 시대였다면,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내재적인 정보를 뽑아오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그 다음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가상화, 인터넷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이런 사업이었다면 이제 실제 현실 공간에서 적용돼가지고,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능도 확장해가고 그 다음에 공간도 확장해가는 측면에서 이제 IT 기술이 적용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당연히 다뤄야 되겠죠. 지금은 지능이라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인지지능.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딥러닝이나 이런 걸 써서 인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정보까지 내재적인 정보를 끌어내는 인지지능. 자, 거기에 이제 정보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현실 공간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물리지능입니다. 그래서 지능이란 인지지능과 물리지능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인지지능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물리지능에 점차 적용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뭐 대표적인 자율주행도 있지만 지능 로봇, 이제 앞으로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리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그림들은 이제 자율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자동으로 이제 길을 찾아주고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도 사람이 작업하는 걸 이제 로봇이 도와주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에서도 의사가 하는 거를 기계가 이제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 보면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인공눈,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릴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인지지능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할 때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제어하고 판단하는지는 요 영역입니다. 제어와 학습.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진짜 잘 돼서 뭐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운전하는 습관하고 회사에서 만들어서 만든 학습된 데이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 브레이크 잡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잡는 습관하고 다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인화된 학습 방법,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인지지능 쪽에 보면 자연어 처리, 영상 처리하는 쪽에는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개월 뭐 한 몇 달만 지나면 뭐 놓칠 만큼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물리적 지능을 다루는 강학습 뭐 또는 모방학습 이런 것들은 조금 더디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상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건 쉬워요. 근데 실제 로봇이나 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데이터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데이터나 이런 문제고, 그러면 뭐냐, 부족한 데이터를 메꿔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수학적인 모델, 이게 이제 보완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자율적인 된다 하더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스테빌리티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려면 이러한 물리지능이 점차 연구가 많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연구실에서 이제 하는 이런 물리적 지능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매니플레이터 로봇입니다. 로봇이 이렇게 산업용에 쓰면 위치 제어는 아주 잘 됩니다. A에서 B로 옮기는 걸 뭐 현대자동차 가면 다 로봇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이 인터랙티브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만큼 힘을 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펄스 센서, 힘 센서가 가격이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외부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얼만큼 힘이 가해지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로봇이 움직이는 가해지는 입력하고 현재 있는 상태하고 오차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외부 힘이 가해지면.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정확하게 힘을 예측하는. 그래서 이걸 하면 로봇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무게를 센서 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이제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 학생이 이제 실제로 외부 힘을 가했을 때 그래프를 보면 외부에 이제 외력이 각 축마다 얼만큼 되는지 예측하는 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돌아갔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로봇을 프로그램에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건 잘하는데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일반 중소기업에 있는 데는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직접 외부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모방 학습이라는 거죠. 로봇이 사람 하는 걸 똑같이 하도록 이제 학습하는. 그래서 이제 저기와 학습이 합쳐져서 동작하는 걸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학생이 이제 KNU라는 글자를 이렇게 5번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위치하고 그 다음에 힘, 요거는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놔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칠판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자꾸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학습해서 글자를 써줍니다. 요게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KNU 이렇게 말하면 로봇이 알아서 이제 인지해서 글자 쓰고, 여러분 내가 강의하면 노트 필기할 필요 없이 이제 자동으로 쫙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겠죠. 근데 과거에는 가상 공간에서 이제 지금 하는 그렇게 됐다면 이제 이거를 실제 현실에서도 드러나게. 좀 더 나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옛날 유명했던 화가가 그림 또는 글자체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대로 복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 같다. 자, 그래서 1시간이 지났는데 뒤에 이제 퍼지하고 강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할 텐데 10분 쉬었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